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9회차에 들어온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무패 9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 금액이 맥시멈 3번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총 31억 원의 2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승무패 회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승무패 8회차에서 풋볼살롱은 FC 서울의 승리와 웨스트햄의 무승부, 울산 현대의 무승부 같은 이변 결과들이 적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9회차에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변 결과를 잡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프로토 승부식 16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5.3배, 3.0배라는 정배 주력 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정배 주력 픽뿐만 아니라 고배당 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프로토 승부식 15회차에서도 8.6배 두폴 무자비 조합픽이 적중이 됐고, 이러한 정배 주력픽을 바탕으로 고배당 픽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자료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끼실 수 있도록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1,400명 가까운 제야의 고수분들이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구매를 하신 프로토 조합픽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았고, 이 공유를 해주신 픽들이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등급인 로열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프로토와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이 된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990원으로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최종픽뿐만 아니라 따로 패턴 징크스 분석 자료나 이 독식픽, 이변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식 적중을 노리는 서브픽까지 공유를 드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 다양한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마카비 텔 아비브와 PSV 아인트호벤의 경기입니다. 저는 텔 아비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 텔 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리그 3위 팀입니다. 지난 시즌에 2위를 차지를 했고 자국리그 컵 대회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이스라엘 리그에서는 그래도 체급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경기 성적을 기준으로 리그 경기 6승 5무 1패, 원정에서 7승 0무 4패로 확실히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카비 텔 아비브와 이 PSV의 1차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PSV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직전 자국 리그 경기에서는 리그 8위 팀과 홈 경기를 치러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리그 같은 경우에는 웨파 랭킹이 22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리그가 웨파 랭킹이 7위라는 점에서 확실히 체급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텔아비브의 핵심 공격수로는 페리카라는 공격 자원이 있고 미드필더 쪽에는 샤미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직전 1차전에서 아쉽게 0대1 한 골차 패배를 당한 마카비 텔아비브 역시 상당히 의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 역시 리그 13위 팀 뒤에서 두 번째로 꼴찌를 달리는 팀과 다음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PSV 아인트호벤전에서 이 사활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아인트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2등을 차지를 했고 올 시즌 역시 아약스에 이어서 네덜란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네덜란드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정 경기에서도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리그 11위 팀과의 홈 경기에서도 3대1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 PSV의 공격수 자합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자합이 선수가 과거 마카비 텔 아비브에서 168경기 127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이 자하비 선수가 이스라엘 대표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원정에 있어서 상당히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랜만에 친정팀 홈구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자하비 선수가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PSV가 공격 쪽에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골을 넣었던 각포 선수를 비롯을 해서 마두에케, 자하비, 마리오 괴체, 일본 대표팀의 도안 리츠, 토트넘에서 뛰었던 비니시우스까지 상당히 다양한 공격 자원이 있고 이 공격수들뿐만 아니라 자국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골을 넣은 선수가 무려 18명이나 됩니다.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치면은 첼시 같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성원 모두가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PSV가 화력적으로는 확실히 이 마카비 텔 아비브보다는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상 및 결장 예상 선수로는 오른쪽 풀백 음웨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하고 이 주전 중앙 수비수 하말류 선수 역시 100% 몸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비 쪽에 공백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주전 중앙 수비수인 보스카글리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PSV가 그렇게까지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느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17위 스파르테 원정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 역시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서 이번 경기에서 PSV가 어느 정도 자세를 갖추고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이 PSV 아인트호벤이 경기 내용적으로 압도를 한 경기였습니다. 슈팅 숫자가 12개 대 2개로 굉장히 압도적인 공격을 PSV가 보여줬는데 문제는 한 골밖에 터지지 않았던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다음 경기 일정이 자국 리그 최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힘을 쏟을 여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PSV로서는 원정에서 무리할 이유가 없는 경기입니다. 패하지만 않으면 16강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만 1차전 1대0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불안 요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PSV의 자합이라는 베테랑 공격수가 이번 경기에서 활약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합이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는 5골 3도움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전과 백업을 오가면서 체력 안배를 받고 있는데 이 선수가 과거 마카비 텔 아비브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좋은 추억이 있는 선수이고 이스라엘 대표팀 선수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스라엘 원정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SV의 경우에는 원체 공격진의 자원이 풍부한 데다가 다음 리그 경기 일정 역시 비교적 무난한 일정이다 보니까 이번 컨퍼런스 리그 원정에서 집중할 여력이 있습니다. 수비 쪽에 보스카글리 선수가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징계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가능한 점도 PSV 수비에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텔아비브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무득점에 그쳤던 이 괴체나 마도에케 같은 공격 자원들이 주종 리그 경기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한껏 예열을 마친 부분도 PSV에게 조금은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PSV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이 마카비 텔아비브가 자국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지난 PSV전에서 그래도 1실점으로 버텨낸 수비 저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정 다득점이 컨퍼런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서 모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PSV가 비기기만 해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무승부의 가능성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경기는 마카비 텔 아비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는데 폴더수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보데글림과 셀틱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이 노르웨이 1등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국 리그가 시즌 개막 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감각 자체는 100%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셀틱 원정에서 깜짝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2월 회차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보데글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상승이 되는 보데글림이고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이 노르웨이 리그가 웨파 랭킹이 21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스코틀랜드가 웨파 랭킹이 9위라는 점에서 셀틱보다 기본적인 체급 자체는 낮지만 이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컨퍼런스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로는 솔바켄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직전 셀틱전에서 상당히 좋은 개인 기량을 보여주면서 맹활약을 했고 이 펠레그리노, 베틀레산 같은 자원들이 꾸준하게 이 득점을 해주면서 보데글림이 기대 이상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홈 경기에서 AS 로마를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뒀던 보데글림이기 때문에 이 홈 깡패 면모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 보데글림이 지난 1차전 맞대결 셀틱전에서 열세가 예상이 됐던 것이 보데글림의 핵심 자원들이 대거 이적을 했습니다. 이 패트릭 베르그나 공격수 에릭 보테임 같은 이 핵심 자원들이 모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상당히 누수가 예상이 됐었고 수비 쪽에서도 뷰에르칸이나 로데 같은 핵심 자원들이 이 독일 무대로 이적이 되면서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력 누수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지가 않았고 굉장히 다부진 경기력을 셀틱 원정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부상 및 결장 예상 선수로는 주전 골키퍼인 니키타 하이킨 선수가 이 직전 1차전에서 받은 경고로 인해서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골문이 조금은 헐거워진 약점이 있습니다. 셀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코틀랜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레인저스와 치열한 이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국 리그 경기 성적을 기준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은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셀틱인데 그래도 직전 자국 리그 꼴찌 팀과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셀틱 역시 스코틀랜드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만큼 유능한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측면에 이 아바다 선수나 조타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공격수 중에서 야코마키스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3골을 혼자 몰아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대표팀 공격수 후루아시 선수가 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야코마키스 선수가 득점을 해줘야지 셀틱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르아시 선수 외에 주전 미드필더 텀볼 선수 역시 부상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결장 여파로 인해서 셀틱이 화력이 조금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에서 경기 내용 자체는 셀틱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 숫자 14개 대 7개로 셀틱이 2배가량 많은 슈팅을 때렸지만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셀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자국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홈보다 좋지 못한 셀틱이기 때문에 이 셀틱이 원정에서 홈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줄지 의문이고, 특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셀틱을 상대로 원정을 떠나서 보데글림이 3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급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셀틱이 불안한 것이 수비가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하부리그 팀과의 컵대회 경기를 제외하고 보데글림전 3골 실점을 포함해서 3경기에서 실점이 7골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자국리그 홈 경기에서 꼴찌팀에게 2골이나 내준 것처럼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 셀틱이고,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축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아직 리그가 개막하기 전이라서 과연 셀틱 원정에서 얼마만큼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확실히 컨퍼런스 리그에서 AS 로마를 6대1로 대파를 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실력으로 증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틱 원정이 유럽의 강호들도 까다로워하는 원정인데 그곳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보데글림의 경기력이 생각 이상이라는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유럽 대항전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2승 3패를 거뒀는데 알크마르에게 1대2 패배, 베티스에게 3대4 패배, 레버쿠젠에게 2대3 패배를 당하는 등 난타전 끝에 패하는 모습이 잦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셀틱의 호전성을 고려를 한다면 3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16강에 이 다이렉트로 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셀틱이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셀틱의 호전적인 성향에 최근에 셀틱의 수비 불안을 고려를 했을 때는 보데글림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셀틱 또한 공격력에 최고점이 나온다면 보데글림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보이는 매치입니다. 이 보데글림의 주전 골키퍼가 이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을 하는 것도 셀틱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국리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공격수 야코마키스의 활약까지 더해진다면 셀틱 역시 2차전 원정에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파르티잔과 스파르타 프라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르티잔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리그 1등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 경기 성적이 10승 2무 0패, 11승 0무 0패로 자국 세르비아 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파르티잔이고, 지난 스파프라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습니다. 이 세르비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웨파 랭킹이 12위라서 오히려 체코 리그가 웨파 랭킹이 17위라는 점에서 세르비아가 생각보다는 체급이 있는 리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세르비아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파르티잔이 스파르타 프라하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 이 체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르티잔의 핵심 공격수로는 히카르도 고메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만 19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스파프라 원정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매닉이라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네덜란드 리그 트벤테에서 이적을 해왔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측면 자원이라서 이번 경기 역시 매닉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최전방 고메스의 골 결정력과 왼쪽 측면의 매닉 선수의 이 돌파가 주요 공격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경기 일정이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츠르베나 즈베즈다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에서 체코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데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9승 2무 0패, 원정에서 5승 3무 2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스파르타 프라하이고,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이 나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색 선수와 하라스린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젊은 공격 자원인 흘로제크 선수만이 제 몫을 공격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주중 리그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이 원정 경기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상 및 결장 자원도 딱히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이번 파르티잔 원정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 역시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다가 주전 오른쪽 풀백 자원인 위즈너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과 수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 당시에 점유율 자체는 스파프라가 많이 가져갔지만 슈팅 숫자가 스파프라가 파르티잔보다 이 4개가 적었던 만큼 확실히 효율적인 공격을 파르티잔이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 자체가 대등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전반전에는 파르티잔 골키퍼가 2차례 선방을 하면서 스파프라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전에 스파프라가 결승골을 한 골 실점을 했는데 이 롱패스 한 방에 수비 뒷공간이 허물어지면서 결승골을 헌납을 했습니다. 파르티잔의 빠른 측면 자원인 매닉 선수의 쇄도를 막지 못했고 선제 실점 이후에 조금은 수비가 흔들리면서 추가 실점 위기까지 맞았던 스파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선수단 퀄리티나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난 1차전 맞대결이 상당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고 다음 경기 일정 면에서는 파르티잔보다는 확실히 스파프라가 더 유리하지만 자국 리그 기준 원정 성적이 홈 성적보다 훨씬 떨어지는 스파프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리그 간 체급 차이에서도 오히려 세르비아 리그가 체코보다 웨파 랭킹이 5계단이나 높기 때문에 세르비아 리그를 결코 무시할 리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파르티잔이 다음 경기 일정이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츠르베나 즈베즈다라는 점에서 1차전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스파프라가 최근에 측면 자원, 패색이나 하라스린 같은 자원들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른쪽 측면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 위즈너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를 합니다. 이 위즈너라는 선수가 측면 풀백이긴 해도 공격 상황에서는 박스 안으로 적극적으로 쇄도를 해서 골도 곧잘 넣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경기를 기준으로 4골이나 넣었던 측면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이 측면 자원들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위즈너 선수의 복귀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로아티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디나모 자그레브인데 지난 1차전 세비야 원정에서는 1대3으로 패배를 당해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자국 리그 경기 기준으로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홈에서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원정보다 성적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리그가 웨파 랭킹이 16위이기 때문에 스페인 라리가가 웨파 랭킹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에서 확실히 세비야와 디나모 자그레브 간의 체급 차이는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공격수 페트코비치 선수와 K리그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오르시치 선수 그리고 안드리치, 이반 유세츠 같은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비야전을 치르기 직전에 5위 팀을 상대로 리그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이 디나모 자그레브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조금은 이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이 두 골 차의 차이를 좁혀야 하는 디나모 자그레브이고 이 다음 경기 일정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현재 승점 1점 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 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승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경기를 세비야 경기 다음에 치르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자그레브가 주전 미드필더 미시치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라리가 기준으로 홈에서는 9승 3무 0패인데 원정만 가면은 득점력이 반토막이 나면서 이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라리가 원정 경기 성적이 5승 6무 2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세비야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맨유 출신의 공격수 마시알 선수가 최근에 세비야로 임대 이적을 한 이후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마시알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또다시 원정 경기에서 이 공격력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라파미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 오캄포스 선수 역시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데다가 플레이메이커 파푸 고메즈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세비야도 그래도 꾸역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화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정 경기에서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자국 라리가 경기와 컵대회를 포함한 원정 4경기에서 3무 1패, 3연속 무자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이변이 나온다면 세비야 특유의 무승부로 통수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1, 오사수나 원정에서 0대0, 에스파뇰 원정에서도 1대1로 비기면서 확실히 원정 경기만큼은 세비야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로파리그 최다 우승팀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특유의 DNA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음 경기 일정 역시 세비야도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이 3위 베티스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현재 세비야가 베티스에게 승점 5점 차로 앞선 2등이라는 점에서 이 베티스와의 홈 경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그레브가 미시치 선수가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비야 역시 중원에 호르단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핵심 미드필더들이 징계에서 돌아온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경기 내용은 세비야가 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도 6대4로 앞섰고 슈팅 숫자가 무려 18개 대 9개로 2배가량 차이가 났는데 이 문제는 유효 슈팅 개수는 1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나모 자그레브가 상당히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의 골키퍼 야신 보누 선수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이 디나모 자그레브가 한 골 이상을 넣을 수 있었던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그 공격력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비야가 기본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 최근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시알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다음 경기 일정이 녹록치가 못한데 이 크로아티아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 리그 2위 팀과 경기를 펼치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3위 베티스와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음 경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비야가 이미 2골차 승리를 1차전에서 거둔 상황에서 무리해서 디나모 자그레브전을 치를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세비야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 호르단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단 선수를 필두로 세비야 특유의 점유축구 및 탄탄한 수비력이 나와준다면 원정에서 세비야 특유의 무승부 정도를 거두면서 무난하게 8강에 진출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그리스 리그 1등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위 팀과 승점이 11점 차라는 점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무패 행진을 자국 리그에서 달리고 있는 것이 올림피아코스이고 지난 1차전 아탈란타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자국 리그 경기에서 9위 팀과 원정 경기를 치러서 1대0 승리를 거둔 올림피아코스이고 웨파 랭킹 면에서는 그리스 리그가 15위, 이탈리아 세리에 A가 3위이기 때문에 아탈란타와 올림피아코스 간의 기본적인 체급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선수로는 베테랑 공격수 엘 아라비 선수가 있는데 엘 아라비 선수가 최근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소아레즈 선수가 최근에 2경기 한 골을 넣어주고 있고 측면에 마수라스 선수와 베테랑 공격자원인 발보에나 선수 역시 최근에 꾸준하게 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퀄리티가 최전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아탈란타를 상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 일정 역시 리그 4위 팀과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빡센 매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반대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리에 A 5위로 쳐져 있습니다. 세리에에서 홈 성적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원정 깡패 면모가 있습니다. 홈에서는 3승 5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9승 3무 1패로 원정 깡패 면모가 있는 것이 아탈란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전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올 시즌 원정 첫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무리엘 선수가 최근에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부상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리노프스키 선수와 사스올로에서 데리고 온 공격수 제레미 보가 선수가 공격 쪽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역부족인 모습이 있습니다. 공격 쪽에서 무리엘 선수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 공격수 자파타 선수가 최근에 꽤나 긴 기간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공격수 일리치치 선수 역시 최근에 결장이 되면서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탈란타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올림피아코스전 승리를 빼고 자국 리그와 컵 대회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3무 3패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다부진 면모가 있는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리그 15위 삼프도리아와 홈 경기를 치르는 다음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아탈란타 역시 그렇게까지 다음 경기 일정은 생각지 않아도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 내용은 확실히 아탈란타가 주도했던 1차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이 65%나 됐었던 아탈란타이고 슈팅 개수 역시 15개 대 6개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탈란타가 넣은 2골 모두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 짐시티 선수가 머리로 한 골, 발로 한 골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자파타, 일리치치의 이탈로 인해서 확실히 공격 쪽에서 무게감이 떨어진 아탈란타이고 자국 리그와 컵 대회에서 3무 3패 과정 속에서 무득점 경기가 3경기나 될 정도로 공격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수 무리엘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못했는데 출전 여부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실히 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탈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스올로에서 데리고 온 보가 선수가 드리블이 원체 좋은 선수이고
2선 자원인 말리노프스키 선수 역시 왼발 한 방이 있는 선수이지만 이 두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을 때는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아탈란타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가 투톱으로 나왔을 때 직전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무득점으로 0대1 패배를 당한 아탈란타이고, 반대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홈 깡패팀에다가 팀의 발부에나 같은 베테랑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이 풍부한 스쿼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국 리그 2위 팀인 이 파옥 테살리니키와 승점 11점 차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국 리그 일정 역시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올림피아코스의 홈 저력과 최근에 떨어진 아탈란타의 공격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단통 무승부가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탈란타가 그래도 8강에 진출하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라리가에서 7위까지 쳐져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소시에다드인데 라리가 홈 경기 기준으로 실점이 6실점밖에 되지 않아서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 원정에서 라이프치히와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8강에 진출하게 되는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한 소시에다드이고, 최근에 공격수 이삭 선수가 라이프치히전을 포함해서 2경기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선수로는 오야르사발 선수가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오야르사발 외에 다비드 실바나 세를로트 같은 핵심 공격자원, 중원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야르사발 선수가 또다시 독박 공격을 해야 하는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국 라리가 경기 기준으로 홈에서 실점이 13골이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홈에서는 특유의 짠물 수비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전 중앙 미드필더 메리노 선수가 머리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측면 자원인 야누자이 선수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공격수 이삭 선수까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상당히 핵심 자원 결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은 리그 9위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 일정인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4위를 달리고 있는데, 분데스리가에서 홈에서는 9승 0무 3패로 좋은데 원정에서는 2승 4무 5패로 원정 고자 느낌이 있는 것이 라이프치히입니다. 그래도 직전 헤르타 베를린 원정에서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에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일정 수준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은쿤쿠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고, 안드레 실바, 포울센, 다니 올보, 소보슬라이, 포르스베리 같이 상당히 공격 쪽에서 다양한 카드가 있는 것이 라이프치히의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경기 성적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원정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고, 그 1패가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2대3 패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전 왼쪽 윙백 자원인 앙헬리뇨 선수가 질병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수비수 시마칸 선수가 충돌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조금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은 리그 11위 보움 원정을 떠나는 일정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 자체는 라이프치히가 압도를 했습니다.
점유율이 65%가량을 라이프치히가 가져갔고 슈팅 숫자가 무려 20개 대 3개로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맹공을 퍼부었는데 스코어는 2대2 동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양팀 모두 페널티킥으로 한 골씩 넣은 것을 고려를 한다면 라이프치히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나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결장자 측면에서 라이프치히에 비해 굉장히 불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미드필더 메리노 선수가 빌바오전에서 머리 부상 여파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수비맨디라는 베테랑 미드필더가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징계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는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노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시에다드의 간판 공격수인 이삭 선수가 최근 2경기 결장 중이고 측면 자원인 야누자이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오야르사발 선수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소시에다드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은쿤쿠 선수를 필두로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주중 리그 경기에서도 6대1 대승을 거뒀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소시에다드보다 훨씬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주중에 빌바오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강점인 수비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라이프치히도 주전 윙백 앙헬리뇨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원체 공격 쪽에 다양한 자원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소시에다드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차전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가 나왔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라이프치히가 압도한 부분이 있었고 이 배당 자체가 높은 것이 라이프치히 승리를 가져가는 것의 리스크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의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소시에다드가 자국 라리가 기준으로 홈에서 수비력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또다시 무승부 정도로 연장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라는 부분에서 소시에다드의 짠물 수비까지 겹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로 연장까지 가는 변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라치오와 포르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가 세리에2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리에 A를 기준으로 홈 경기 성적이 7승 4무 1패로 원정에서의 5승 3무 6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다부진 모습이 있는 것이 라치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 포르투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이 직전 자국 리그 경기에서는 우디네세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주포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고열 증세로 인해서 2경기째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임모빌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핵심 선수로는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도 있는데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 역시 최근에 득점력이 떨어진 모습이 있고 임모빌레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공격수 페드로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윙백 라짜리 선수가 최근에 장기 부상을 당했고 중앙수비수 아체르비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꽤나 있는 것이 라치오의 스쿼드이고 직전 포르투전에서 골을 넣었던 공격수 자카니 선수가 이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라치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그 경기 일정이 3위 나폴리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 역시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라치오의 상황이고 이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국 리그에서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것이 포르투이고 핵심 선수 타레미 선수가 7경기 5골 3개의 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레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치오전에서 벤치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토니 마르티네즈라는 공격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측면 자원 오타비오 선수와 비에이라 선수 역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을 했지만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타레미 선수가 휴식을 취하고 백업 공격수인 토니 마르티네즈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깜짝 두 골을 넣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양팀 모두 주포 공격수가 빠졌습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타레미 선수가 휴식을 취했고 라치오는 임모빌레 선수가 고열 증세로 인해서 결장이 됐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점유율은 근소하게 라치오가 앞섰지만 이 포르투가 슈팅 숫자에서 21개 대 6개로 압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치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두 골 모두 오른쪽 측면을 허문 다음에 크로스에 의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라치오의 에이스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지난 포르투전을 포함해서 직전 우디네세전에서도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반면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타레미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라치오가 또다시 임모빌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최전방 골 결정력에서 포르투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차전 승리로 비기기만 해도 되는 포르투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고 포르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럽 대항전에서 1차전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을 경우에 이 43경기 매치업에서 35경기를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특유의 유럽 대항전 DNA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치오가 약점인 수비력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 세리A 기준으로 홈에서는 패배가 1패밖에 없는 저력이 있지만 임모빌레 외에도 자카니, 페드로 같은 공격 자원들이 이 동반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임모빌레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화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가 나온다면 무승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포르투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0억이 이월된 승무패 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